개인과 민간은 철저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지금 모든 부채의 레버리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 불확실성은 수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요는 미국의 은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번 AI 사이클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네,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그 키를 쥔 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와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네, 일단 뭐 저는 뭐 경제도 경제지만 지금 미국이 확실히 위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이만큼 쌓여 있고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들도 그 걱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혁신은 위기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025년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슈퍼 사이클, 뭐 메가 사이클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니다, 이 버블 경제 곧 터진다, 네. 거품 꺼진다. 굉장히 시각이 엇갈려서 어떻게 봐야 돼요? 올해 미국 경제 괜찮아요? 메가 사이클이든 슈퍼 사이클이든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사이클은 아닙니다. 항상 변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가장 그렇죠. 버블이 심했냐라고 판단을 물어보면 닷컴 버블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닷컴 버블 때는 네. 유동성이 넘쳤지만 네. 그 돈이 실적 없는 기업들로 흘러가면서 그게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였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네. 꺾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트럼프나 뭐 머스크의 추진 방식대로 정말 이 미래를 끌어가는 AI 이렇게 좀 유망한 기업들의 그 유동성과 돈이 흘러간다면 미국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누구도 뭐 버블인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지수가 빠지냐? 이건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지금 AI 사이클이 간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버블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이 버블이라고 할지라도 주식시장이 과연 그럼 지금 빠질지 안 빠질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미국장이 좋았던 것, 그 핵심 테마는 결국 재무부와 네. 그 연준의 네. 유동성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 기조가 그러면 올해도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2025년도의 핵심 키는 연준은 후방으로 빠지고 재무부와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광의의 통화가 넘쳐날 거다. 맞습니다. M2. 네. 지금 2023년, 2024년도에는 광의 통화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거의 어떤 식으로 갔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잉여 유동성을 예. 재무부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죠. 미국의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네. 실적이 더 좋아졌죠. 근데 대부분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빅테크, 그러니까 엄청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 예. 중심으로만 더 보조금을 막대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방식이었고요. 앞으로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잉여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대신 시중은행이 나설 거다. 네, 시중은행은 그동안 대출이란 걸 거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그런 어떤 시중은행들의 규제를 또 완화를 해줌으로써 그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는 일단 시중은행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시중은행이 그 규제를 풀어주면 그리고 기업들의 감세를 해주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연준보다 신용을 창출해주는 기관은 시중은행의 역할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연준은 정부가 연준이랑 같이 움직이는 유동성은 본원통화라고 해서 전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1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광의통화입니다. 근데 네. 저는 2023년, 2024년도에 광의통화는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 연준과 재무부가 이 본원통화에 대해서 자금을 재배치를 시키면서 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생산성이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돈을 더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 기업들을 뒷받침해 줄 거라 예.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그게 어떤 식이냐면 A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국채를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바꿔치기를 해줘요. 재무부는 그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A 기업에 있는 돈을 재무부로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돈을 재무부는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게 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상 돈은 이렇게 움직였지만 네. 시중에 돈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아. 연준이 돈을 화폐를 찍어서 화폐량을 올리는 방식이었으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겠죠. 했던 그 양적 완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에 했던 방식은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했지만 네. 연준이 화폐를 찍은 방식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성장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올해도 재무부와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풀 거야.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그 실적 잘 나오는 AI 기업들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되고 기술 향상되면서 더 많은 실적이 창출되는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성장이 일어나면 예.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번에 움직이는 방식은 예. 철저하게 생산성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 은행들의 대출이 풀리면서 광의 통화가 올라간다면 물론 그렇죠. 미국의 성장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뒤따라서 조금 올라오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게 부동산이나 어떤 투기적인 자산으로 가면은 네. 오히려 그거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금리로 안 가려고 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가 유지가 되면 부동산으로 잘 돈이 안 갑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누구냐? 세력이 강한 애들이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는 대출이 풀릴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대출 풀릴 수 있는 금리 수준들은 네.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VB 사태 이후에 네. 대형 은행들로 예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어떤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 그 부실로 인한 어떤 금융위기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금 네. 소형은행, 말씀대로. 대형은행 다 예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SVB 사태 이후에 소형은행이 망하면 대형은행이 인수해주겠다라는 거를 미국 연준이 그렇죠. 이미 인식을 시켜줬어요.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예.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이거 망해도 대형은행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대형은행은 최근에 대출을 거의 일으키지도 않았고 네. 현재 연체율 수준을 놓고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당연히 낮고 과거 평상시보다도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뭐 대형은행에 돈 맡기는 사람이 크게 뭐 지금 돈 예금 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원래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개의 축이 있다. 정부, 개인, 그리고 민간. 민간은 뭐 기업들. 네. 네. 지금 개인과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개인과 민간은 철저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안전한 상황이다. 네. 지금 모든 부채의 레버리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를 우리가 사실 그쪽 부분을 가장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뭐 레이달료 같은 그런 거장들도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계속 논거를 펼치고 있어요. GDP 대비 뭐 120%다 130%다 하니까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실 그 부채를 속된 말로 그냥 정말 똥값이라고 하잖아요. 똥값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네. 거고. 그런 방식으로 했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거에 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랬고 네. 영국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전쟁으로 인한 영국도 부채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해결했죠. 그런 방식으로 갔었죠. 예. 예. 미국채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그게 보통 담보를 미국 국채로 잡잖아요. 네, 네,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네.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그게 미국채에 대한 확실한 수요처가 돼준다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원래 미 국채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미국채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네. 미국채가 지금 발행돼 있는 게 거의 35조에서 36조 달러예요. 근데 70% 이상이 국내 거주자, 로컬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과거에 패권을 잃었던 나라들을 보면 자금의 대부분의 조달을 해외에서 했습니다. 뭐 전쟁을 해야 돼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자금들을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조달을 했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네. 그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빚을 빌려준 애들한테 거기를 속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영국은 대부분 자금을 미국에서 조달했어요. 둘이 싸워서 온 게 아니라 예. 돈을 빌려줘서 뺏어온 방식이죠. 네.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보면 장기채 금리가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네. 있어서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뭐 안 좋아지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장기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장을 죽여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 미국이 지금의 움직이고 있는 고성장을 포기를 해야 이 두 가지가 예.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방법 안 쓸 거라 보거든요. 안 쓰겠죠. 그러면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2, 3개월 동안 미국 장기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2024년도 한 10월달, 11월달부터 2025년 뭐 1월달까지 네. 100bp 이상 올랐습니다. 그 100bp에서 70bp 이상이 불확실성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만 해준다고 하면 네.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 불확실성은 누가 수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이제 네. 누가 사줄 거냐 이 우려가 이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권님 말씀하셨던 대로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네. 있고 저는 미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요는 미국의 은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미국 은행들이 그 규제가 지금 강화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출해주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국채를 사지 말라. 니네가 국채를 사거나 은행이 니네가 대출을 해주고 싶으면 그 이상의 자본금을 채우고 난 뒤에 니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그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지금 그렇죠. 법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을 안 채워도 국채를 살 수 있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빠지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은 또 통제되어 있다. 그러면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때 미국채 장기물 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최소 갈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는 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100bp를 인하했는데 미국 장기물 10년물 금리는 100bp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이런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은 단기 국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언제쯤 낮출 것이냐. 네. 근데 단기채 비중 올리는 거는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빨리 갚고 싶은 거죠. 짧게 빌리고 빨리 갚고. 네. 금리가 네. 높으니까. 그러면 네. 답이 나왔네요. 금리 빠지면 장기채를 늘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장기채는 금리 자체가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어찌됐건 성장에 대해서 미국은 포기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생산성으로 나중에 결국은 누르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수요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이 되면 단기채에 대한 비중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그렇겠죠. 장기채 대비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뭐 예를 들어 6%, 7%, 8%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럼 단기채로 어느 계속 하겠죠. 용자가 네. 대출을 해주겠어요. 예. 미국에 지금 발행돼 있는 전체 국채 평균 금리가 3%대 중반이에요. 지금 장기채 금리가 4%대 중후반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장기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 네. 미 국채의 평균 금리가 장기적으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누가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겠어요?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막대한 부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네. 엄청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 예.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국은 성장이라고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GDP가 올라가면 국가 부채 금액이 많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예.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생산성 향상이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떨어질 거고. 네. 그 방식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잡지 이거 하나하나 다른 방식으로 잡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 뭐 프리드만 교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거는 화폐적인 현상이라기보다 공급망 부족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국은 코로나 때 이후에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AI 산업은 절대 다른 나라에 이제는 안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사이클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입을 얻었지만 그 공장들을 다 해외에 줘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도 좋아졌지만 다른 나라도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 AI만큼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급망도 최대한 우리 근처로 다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가로 고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진짜로 거의 핵무기와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옆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옆 나라는 전쟁을 안 했지만 우리의 식민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가장 빨리 깨우친 사람이 보통 그 2017년에 중국이었고요. 네. 2017년 하반기에 두 번째로 깨우친 사람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 인도, 그 다음 2019년에 미국이 깨우쳤지만 그런데 미국이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보다 빨리 알았다는 거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 늘리겠다 AI에. 그 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 AI에 대해서. 그렇죠. 엔비디아도 똑같고. 그렇죠. 그 미국은 2019년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들어갔고 사실 초당적으로는 합의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왜 올라갈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AI 사이클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들에 최대한 밀어주려고 하는 거고 정부도. 그런데 지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 그게 그냥 빅테크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를 필두로 해서 여기에 밸류 체인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게 점점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걸 언제 멈출 거냐? 2위나 3위와 AI 산업에 대해서 압도적인 격차가 날 때 그때 멈춥니다. 그때 멈춘다. 그 전까지는 사실 윤리도 네. 인권도 없습니다. 그냥 다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머스크한테 나 정부 효율화를 해봐. 이게 정부가 쓰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돈 나가는 걸 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머스크는 그런 쪽에서 효율화 이런 쪽에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세워놓은 뭐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이런 거 봐도 다 효율하잖아요. 이제 그 AI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예. 돈을 벌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이다. 그 BCA 리서치 가끔 네. 이제 아, 네네. 보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걸로 슬로우다운이 아니라 거의 경기 침체입니다. 거기 침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상반된 견해를 갖고 계시고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간략하게 제가 들은 것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그 관점대로라면 2025년 상반기 1, 2월은 매수의 기회로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 예, 그렇죠.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은 AI, 빅테크. 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트럼프의 은행 규제 완화가 네.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어떤 유동성. 네. 그래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오지만 그것과 함께 실질 성장률도 같이 올라갈 거다. 그 아, 돈들이 네. 맞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기업에 네. 투자가 됨으로써. 네. 그리고 연준의 연속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AI 사이클의 버블은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막대한 자금이 MMF라고 하는 자금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7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가 넘습니다. 그 돈이 만약에 주식시장이 들어오거나 뭐 다른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유동성 버블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이 언제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 물가를 완화시키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그 고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아닌 상황이 될 때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당장 뭐 2025년 상반기 이렇게는 안 봐요. 네.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 그 시점에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그게 사실 마지막 핵심 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트럼프가 복귀하면 과연 미국 경제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에 좀 어떤 변화와 요동이 있을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